광복 이래 실시된 대한민국 민주선거는 우리 정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유와 공정의 조화, 국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해온 선거제도는 오늘날 선진 정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대한민국, 세계에 전례 없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역동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삼았습니다.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제10대 국회가 당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산됨에 따라 11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한 달여 만에 치러했습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법은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맡아 제정했습니다. 새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제도와 지역구 수, 의원 정수, 후보자 등록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를 거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상황이 아니어서 후보들이 오늘과 같이 정권 심판론을 쟁점화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여야는 무엇을 놓고 논쟁하며 차별점을 부각시켰을까요? 여야 후보 간의 공명선거 논쟁이나 안중론과 견제론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 밖에 선거 기간에 전두환 대통령이 지방순회를 해 관건선거 시비 논란이 불거졌고 여당의 선거 공약 남발, 그리고 야당 간에는 선명성 경쟁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왜 관건선거 시비 논란에 휩싸였을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3월 14일부터 열흘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4개 시와 군 지역을 순회했는데요. 전 대통령이 밝힌 순회 목적은 본인은 취임한 후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감사를 표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위해 각 지역 사정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가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시기와 겹쳤던 것이 논란을 확산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됐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공공연한 관건선거 개입이라며 지방순회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죠. 그렇다면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6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높은 당선율을 보인 이유는 여야 동반 당선이 가능한 2인 선출 중선거구제가 크게 작용했지만 국민들이 안정을 바라는 마음과 민주정의당의 선거 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민주정의당은 자신들이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의석이 55.4%로 개헌선에 훨씬 미달한다며 국민들에게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전략을 폈습니다. 이것은 야당의 견제론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발휘했고 유권자들은 민주정의당의 안정론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집권 중반기에 제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부터 정치권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부 정치인의 활동이 허용됐고 학원 자율화 조치로 구속됐던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학생운동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미국에 있던 김대중은 김영삼과 연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23일간의 김영삼 단식 투쟁은 분열했던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세력의 결집은 민주화 추진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한민주당이 창당됐습니다. 신한민주당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 문제를 공론화시켜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정치와 경제 안정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안정론을, 야당인 신한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문제와 직선제 개헌 등을 거론하며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집권 전반기 4년을 평가하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분위기는 전과 달라졌습니다. 선명 야당을 내세운 신한민주당의 바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세게 확산돼 갔고,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는데, 선거 결과와 민주정의당은 전체 중 148석을 차지하면서 제1당의 자리를 지켰지만, 창당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는 신한민주당은 신당 바람이라는 돌풍을 일으키며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대거 당선자를 배출하면서 67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지난 4년간 제1야당으로서 나름대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민주한국당은 신한민주당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35석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당선자들이 선거 이후 대거 탈당하고 신한민주당이 입당함으로써 한때 제1야당이었던 민주한국당은 의원 3명밖에 남지 않은 군소정당으로 몰락했고, 신한민주당은 103석으로 늘어나면서 사상 초유의 거대 야당이 탄생했습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며 전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신한민주당은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한민주당의 1000만 개헌 서명 운동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전두환 정권을 압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부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명분으로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호언론을 주장하며 개헌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지루한 공방이 오가던 1987년 초, 개헌 전국 흐름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사실까지 폭로되자 전국에서 전두환 정권의 부도덕성과 폭력성을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적 저항이 정점에 다다르자 정권은 6월 항쟁에 굴복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곤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6.29 선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그날, 한 다방에는 손님들에게 차값을 받지 않았고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국민적 핵심 요구사항은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이었고, 그 본질은 공정한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6월 항쟁을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당시 뜨거운 국민적 정서가 반영된 것일까요? 보시는 것은 제6차 국민투표 포스터인데요.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연상시키는 캐리커처가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방식을 간접 선거제에서 국민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에서 5년 단임제로 축소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그 결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은 찬성 93.1%로 확정됐습니다. 역대 국민 투표 중 가장 높은 찬성률이었습니다. 제12대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13대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16년 만에 직선제로 치르는 13대 대통령 선거.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는 그동안 직선제 개헌 투쟁에 앞장서온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양김의 후보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대중은 대통령 출마 선언과 함께 신당을 창당했고 김종필 전 민주공화당 총재도 정계에 복귀하며 신당 창당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8명. 실질적인 경쟁은 사자간 대결로 굳혀졌습니다. 새로 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 의해 직접 선거로 바뀜에 따라 선거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기탁금 제도가 도입됐고 선거운동의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또 선거 비용을 제한하는 등 공정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유신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로 바뀌면서 폐지됐던 연설회가 1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연설회에서 후보자가 한 말은 그날 TV 뉴스를 통해 전국 안방으로까지 전달되면서 선거 열기를 달궜는데 국민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고 또 유권자들이 안방에 앉아서 이렇게 연설을 듣게 된 것도 노태우 후보는 보통 사람과 안정을, 김영삼 후보는 군정 종식을, 김대중 후보는 평민과 대중의 시대를, 김종필 후보는 과거 집권 경험을 전략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연설 회장에서는 흑색 선전이나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지역 간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던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오던 칼 858 여객기가 버마 근해 벵골만 상공에서 실종된 사건이 발생한다. 선거를 하루 앞둔 12월 15일 대한항공 비행기 폭파 사건을 주도한 김현희가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습니다. 드디어 국민 선택의 날.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14년 만에 투표용지에 인장을 추구하는 투표용지 가인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국민의 높은 관심은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시시각각 투개표 소식을 해외에 알렸습니다. 선거 결과 노태우 후보가 36.6%의 지지율로 다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후보의 분열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은 새 헌법의 발효와 함께 바로 이 시각에 탄생하는 이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16년 만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민주화를 통해
국민 주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7년 12월 16일 오후 12시경 서울 구로구청 앞마당에서 시민들이 개표소로 옮겨질 예정이었던 부재자 우표 투표함을 빼앗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던 공정선거 감시 단원들이 투표가 한창 진행 중에 13개의 우표 투표함이 어디론가 옮겨지는 것을 보고 이거 부정투표함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자 이 광경을 투표소에 있던 시민들이 목격하면서 의혹이 삽시간으로 확산됐고 급기야 시민들이 우표 투표함 이송을 막고 나섰습니다. 당시에는 하루에 2번씩 우편을 통해 접수된 투표용지를 부재자 우표 투표함에 넣었는데 빈 사무실에 투표함만 그냥 둘 수 없어 개표장으로 미리 옮겨두려고 했던 것뿐이었는데 투표가 한참 진행 중에 옮겨지니 부정투표함인 줄 알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함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고 게다가 우표 투표함을 언제 어떻게 개표소로 옮기는지 이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소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우표 투표함 개표소 이송 시간을 오후 6시 이후로 선거법에 명문화하는 계기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불거진 부정투표함 논란은 오랫동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발목을 잡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요. 지난 2016년 한국정치학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961 우표 투표함에 대한 진위 검증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라 30년 동안 보관됐던 우표 투표함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민주화 이후 불편한 가시처럼 거론됐던 961 우표 투표함에는 4,300여 통의 우표 투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30여 년 만에 서울시 961 우표 투표함을 둘러싼 논란은 완전히 불식됐습니다.